굳이 한국에 비싼 돈 줄 필요는 없다. 프랑스 국방부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냉소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오만함이 결국 프랑스 해군을 바다 한가운데서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손을 내민 순간 단 3주 만에 불가능이 현실이 됐습니다. 같은 하드웨어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죠. 프랑스 국회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역전극, 그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파리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앙투안 르클레르, 프랑스 해군 중령으로 이번 방공 구축함 사업 평가팀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일본 제안서, 다른 하나는 한국 제안서였습니다. 일본 제안서를 먼저 펼쳤어요. 깔끔했습니다. 200페이지 정도였는데 화려한 그래픽과 명확한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죠. 납기 18개월, 예산 12억 유로, 나토 연동 시스템 완벽 호환. 제 옆에 앉은 피에르 대령이 말했습니다. 일본 쪽이 확실히 현실적이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국 제안서를 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려 450페이지였어요. 첫 장부터 빽빽한 기술 사양이 나열돼 있었죠. 드론 스웜 대응 알고리즘, 극초 음속 미사일 탐지 프로토콜, 허위 표적 필터링, 0.2% 오류율 목표.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검증 기간만 24개월이라고요? 우리 일정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측 제안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중간쯤에 붉은 글씨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생략 가능한 시험 항목은 없습니다. 모든 단계는 실전 환경을 가정합니다. 1초의 식별 오류는 200명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과장된 것 같으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졌죠. 오후 3시에 국제방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에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일본 발표가 먼저였죠.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가 나와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5년간 운용했고 나토 규격에도 완벽히 부합합니다. 예산과 일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설득력 있는 발표였거든요. 하지만 다음 발표자가 단상에 오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명찰에는 박진우 기술 총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검증됐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방공 시스템 오작동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3,0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허위 표적 오인과 식별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화면을 띄웠어요. 사고 사례들이 나열됐죠. 2019년 이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175명 사망, 원인은 허위 표적 필터 오류. 2022년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사일 오인, 2명 사망, 원인은 식별 알고리즘 지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니 충격이 달랐죠.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1초의 식별 오류는 200명의 사망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통계적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발표가 끝나고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진우가 다가왔어요. 르클레르 중령님이시죠?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진지했어요. 프랑스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일정과 예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령님, 방공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최소 실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타협은 곧 사망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들렸거든요. 박사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우리는 예산과 정치 일정도 지켜야 합니다. 이상만으로 방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원들의 생명보다 정치 일정이 중요하십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시는 거군요. 중령님.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두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본 제안서는 여전히 깔끔했어요.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한국 제안서의 그 붉은 글씨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1초의 식별 오류는 200명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안 추천, 현실적이고 일정 준수 가능. 한국안은 과도한 완벽주의. 하지만 펜을 놓고 나니 뭔가 찝찝했어요. 진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성들과 실무진이 모두 모였어요.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두 제안을 검토한 결과 일본안을 추천합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납기가 빠르고 예산이 합리적입니다. 나토 연동도 검증됐습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우수합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검증 기간이 너무 길고 요구사항이 과도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과 진행하십시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데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일본안 추천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주부터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복도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들을 자주 마주쳤어요. 그들은 항상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국방차관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일본 미쓰비시 임원들이 차관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 상자가 놓여 있었죠. 피에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쪽이 적극적이네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어제는 국회의원 몇 명과 저녁 식사도 했다던데요. 로비입니까? 제가 물었죠. 피에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교 활동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효과는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 프랑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어요. 르몽드는 일프 하이테크 동맹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을 뽑았죠. 피가로는 일본 기술로 지중해를 지킨다고 썼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론이 우호적이었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 안심이 됐죠.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문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열어보니 한국 측 추가 의견서였습니다. 겉표지는 단순했어요. 프랑스 해군 귀중, 기술평가 보완 의견, 박진우 드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예의상 읽어보기로 했죠. 첫 페이지를 넘기니 간결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제안서 검토 결과 43개 핵심 시험 항목 중 23개가 생략 또는 간소화 예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지? 일본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술 사양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밀하게 읽어보니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극초음속 표적 추적 시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향후 보완, 다중 전자전 환경 시험, 2단계 사업에서 진행, 허위 표적 필터 정밀도 검증, 나토 기준 준용으로 대체.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많은 항목이 생략 또는 연기로 표시돼 있었어요. 한국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죠. 생략된 시험 항목은 모두 실전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드론 수험 대응,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전자전 내성, 이것들 없이는 현대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붉은 글씨였죠. 현재 위협 환경에서 생략 가능한 시험 항목은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진우 말이 맞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그럴 리 없어. 그들은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진우가 과장하는 거야. 저는 한국 문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보지 않기로 했어요. 2주 후 공식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
언론과 관계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일본 미쓰비시 방공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양국 기술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뿌듯했죠. 제 추천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일본 대표단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샴페인이 돌았고 축하 인사가 오갔죠. 저는 샴페인을 마시며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회의장 뒤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진우였어요. 그는 조용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돌아서서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샴페인 맛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옆 사람이 말을 걸어와서 정신을 차렸죠. 축하합니다. 르클레르 중령. 피에르가 잔을 부딪혔어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붉은 글씨를 읽었죠. 현재 위협 환경에서 생략 가능한 시험 항목은 없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맨 밑에 다시 넣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실망한 눈빛, 고개를 젓던 모습. 새벽 3시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파리 시내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일본 시스템이 정말 완벽한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야. 예산도 맞고 일정도 맞아. 진우는 그냥 완벽주의자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일본 제안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주석까지 꼼꼼히 읽었죠. 생략된 항목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스웜 대응 알고리즘, 기본 버전만 탑재, 고급 기능은 추후 업데이트, 극초음속 표적 추적, 시뮬레이션 검증만 완료, 실사격 시험 미실시, 전자전 내성 검증, 나토 기준서 검토로 대체. 저는 펜으로 체크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가 넘는 항목이 완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 말이 맞았던 겁니까? 그때 피에르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뭐 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재빨리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답했죠. 그냥 다시 검토 중입니다. 피에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났는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제안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서에 서명이 됐고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계약 체결 2개월 후 툴롱 해군기지에서 공식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부두에 프랑스 신형 구축함이 정박해 있었어요. 일본 시스템이 탑재된 첫 함정이었죠. 저는 관측 부스에 서서 준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기술진 30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모니터를 점검하고 통신을 확인했죠. 국방장관이 도착했습니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부두를 걸어왔어요. 언론 기자들도 10명은 됐죠.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고 헬기까지 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제 옆에 섰습니다. 대단한 행사네요. 그가 말했어요. 정치적으로 중요하니까요. 제가 답했죠. 성공해야 합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총괄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프랑스 일본 기술 협력의 결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죠. 이 시스템은 지중해 최강의 방공 능력을 자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첫 번째 표적이 발사됐습니다. 모의 순항 미사일이었어요. 해상 20m 고도로 날아왔죠. 일본 시스템의 레이더가 즉각 포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표적이 빨간 점으로 표시됐어요. 추적 중이라는 문자가 떴죠. 5초 후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얀 연기를 남기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폭음이 울렸고 표적이 공중에서 폭발했죠.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다중 표적이었어요. 드론 5대가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죠. 일본 시스템이 모두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5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배정됐고 요격 순서가 정해졌죠. 첫 번째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차례로 떨어졌어요. 4분 만에 5대 전부 제거됐습니다. 피에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완벽하네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작동했죠. 시연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선언했죠. 프랑스 테크와 일본 정밀의 환상적 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방공의 표준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날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어요. 르몽드는 완벽한 시연, 프랑스 해군 새 시대라고 썼죠. 피가로는 일프 기술 동맹의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모든 의심이 기우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술 문서 최종본이 제 책상에 도착한 거예요. 두꺼운 파일이었죠. 시연 완료 후 공식인도 문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형식적인 확인만 하면 됐어요. 시스템 사양서, 시험 결과, 검증 항목 쭉 훑어보는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시험 항목 이행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표로 정리돼 있었죠. 항목 번호, 항목명, 이행 여부.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극초음속 표적 추적 시험.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보완 예정. 다중 전자전 환경 검증. 2단계 사업에서 실시 예정. 드론 스웜 50대 이상 대응. 시뮬레이션만 완료. 실사격 미실시. 허위 표적 필터 정밀도. 기본 수준만 검증. 고급 기능 미탑재.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안서에 있던 43개 항목을 떠올렸죠. 하나하나 대조해봤습니다. 정말로 23개 항목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있었어요. 향후 보완, 2단계 실시, 시뮬레이션만 완료. 그런 문구들이 반복됐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경고했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까? 저는 급히 한국 문서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진우가 보낸 그 보고서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진우가 지적한 항목들이 정확히 일본 문서에서도 생략으로 표시돼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시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관도 만족했고 언론도 환호했어요. 하지만 문서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능들이 빠져 있었죠. 피에르가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그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얼버무렸죠.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피에르는 제 책상 위 문서를 봤습니다. 뭘 보고 있었어요? 기술 문서입니다. 제가 재빨리 덮으며 말했어요. 최종 확인 중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가버렸어요. 저는 다시 앉아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시연은 분명 완벽했습니다. 모든 표적을 격추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항목이 생략된 걸까요? 혹시 시연 조건이 실전과 달랐던 건 아닐까? 저는 시연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봤어요. 표적 속도, 표적 수, 전자전 강도 모두 표준 위협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전 기준으로는 낮은 강도였죠. 드론 5대는 실전에서 스웜 공격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전자전도 기본 교란만 사용했죠. 극초음속은 아예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연은 통제된 환경이었어요. 시스템이 대응 가능한 수준의 위협만 제시한 거죠. 진짜 위협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쇼를 봤을 뿐이었어요. 실전 능력이 아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시연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환호하는 사람들, 만족한 장관, 축하하는 기자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도 보였습니다. 생략된 23개 항목, 간소화된 시험, 통제된 시연 환경. 새벽 2시에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적었습니다. 보고해야 하나? 누구에게? 뭐라고? 하지만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결정됐거든요. 계약도 됐고 예산도 집행됐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고 프랑스 구축함은 정식으로 작전 배치됐어요. 일본 시스템도 최종 점검을 마쳤죠. 6월 초 나토 합동훈련 통보가 왔습니다. 지중해 전역 방공 훈련이었어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함정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저도 평가단으로 승선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구축함 쉬프랭호였어요. 일본 시스템이 실전 환경에서 처음 작동하는 순간이었죠. 승선 첫날 함장이
저를 전투정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심장부입니다. 그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일본 시스템이 모든 걸 통제합니다. 전투정보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일본 기술진 5명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5시에 기상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니 지중해가 잔잔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8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통제함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모든 함정 대기 태세. 1단계 시나리오 시작. 드론 스웜 20대 접근 중. 저는 전투정보실로 들어갔습니다. 승무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본 기술진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메인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떴습니다. 처음엔 깨끗했어요. 파란 바다만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빠르게 증가했어요. 10개, 15개, 20개. 표적입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방위 270도에서 접근 중.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25개, 30개. 40개. 함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드론은 20대라고 했는데. 일본 기술자가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이 다중 반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필터링 중입니다. 하지만 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50개, 60개. 화면이 빨간 점으로 뒤덮였죠. 저는 스크린에 다가갔습니다. 점들을 자세히 봤어요.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건 너무 느렸고 어떤 건 불규칙했어요. 일부는 고도가 너무 높았죠. 허위 표적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시스템이 새떼와 헬기를 표적으로 오인하고 있어요. 함장이 돌아봤습니다. 확실합니까? 저점입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고도 500m의 속도 60노트. 헬기예요. 그리고 저건 새떼입니다. 패턴이 불규칙하죠. 일본 기술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 필터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다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점은 계속 늘어났어요. 70개가 넘었죠. 진짜 드론 20대가 어디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교전 준비. 통제함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아군 헬기가 귀환 중이니 주의하십시오. 아군 헬기요? 함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방위 290도. 거리 15km.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그 위치에 빨간 점이 5개 있었어요. 어느 게 헬기인지 알 수 없었죠. 식별 불가.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표적이 너무 많아 구분이 안 됩니다. 함장이 일본 기술자에게 소리쳤습니다. 필터를 수동으로 걸 수 없습니까? 기술자가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황해서 말했죠.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교전 지연. 함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사격 불가. 통제함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프랭호. 무슨 일입니까? 왜 대응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드론 첫 탐지 후 5분이 지났어요. 실전이었다면 함정은 이미 피격당했을 겁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필사적으로 시스템을 재시작했습니다. 10분 후에야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훈련은 이미 끝나 있었죠. 오후에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나토 평가단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프랭호의 대응은 불합격입니다. 허위 표적 필터링 실패, 아군 식별 불가, 교전 지연, 모두 치명적 결함입니다. 함장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가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님,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허위 표적 처리 로직에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전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치스러웠죠. 프랑스 해군이 나토 훈련에서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그날 밤 선실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문서를 다시 꺼냈어요. 진우가 보낸 그 경고문을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위 표적 필터링 0.3초 이내 처리 필수. 현대 드론은 초당 50m 이상 이동. 1초 지연은 50m 오차를 의미.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정확히 예측했던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허위 표적을 걸러내지 못했죠. 5분이나 헤맸습니다. 300초의 지연이었어요. 실전이었다면 15km를 내줬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의 경고를 무시한 게 후회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르클레르 중령.
솔직히 말해주시오. 그가 무겁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 믿을만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선원들 생명이 달린 문제요. 확신이 없으면 말해주시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선하면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함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토 훈련 실패 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조용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피에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일본 측이 패치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USB를 건넸죠. 허위 표적 필터 개선 버전이래요. 한 달 후 시프랭호는 동지 중에 실전 투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리비아 내전 감시 작전이었어요. 그 전에 비공식 사전 테스트를 하기로 했죠. 새벽 6시 툴롱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시프랭호가 부두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술진도 와 있었죠. 그런데 부두 끝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였어요. 검은 재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놀라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여기는 어떻게?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기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비공식적으로요. 누가 요청했습니까? 함장입니다. 진우가 답했죠. 나토 훈련 보고서를 보고 우려하시더군요.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함장이 제 머리 너머로 한국에 연락한 겁니까?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함장 권한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였어요. 드론 15대, 순항미사일 모이탄 3발, 전자전 교란 신호까지 포함됐죠. 전투정보실에 들어갔습니다. 진우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스크린을 지켜봤죠. 시나리오 게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20개, 25개, 30개. 패치가 적용됐는데도 허위 표적이 남발했어요. 일본 기술자가 당황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필터가 작동해야 하는데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자전 신호 때문입니다. 레이더 반사파가 왜곡되고 있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우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저 점들 보십시오. 신호 강도가 불규칙하죠. 교란 신호가 필터 알고리즘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자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전자전 내성이 있습니다. 기본 수준만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죠. 현대 전자전은 기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군 헬기가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연습용 헬기였는데 레이더에 적기로 표시된 겁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적대 표적 포착, 자동 교전 권고. 레이더 담당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아군 헬기입니다. 식별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일본 기술자가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계속 적대 표적이라고 표시했어요. 식별 신호 수신 안 됨.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전자전 교란으로 통신이 끊겼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령님, 지금 당장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상태로는 5인 사격 위험이 큽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훈련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지만 함장이 결정했습니다. 수동 전환. 그가 명령했어요. 자동 모드 해제. 시스템이 수동으로 전환됐습니다. 화면의 표적들이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자동 추적이 중단된 겁니다. 진우가 레이더 담당자 옆에 섰습니다. 신호 패턴을 보십시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표적은 고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헬기 특성이죠. 저건 불규칙합니다. 드론입니다.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구분이 되네요. 진우가 하나씩 표적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위협과 허위 표적을 나눴어요. 5분 만에 정리가 끝났죠. 실제 위협은 18개였습니다. 나머지 12개는 허위 신호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함장이 일본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아군을 적으로 오인했습니까? 기술자가 변명했습니다. 전자전 환경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시스템 사양을 초과했어요. 진우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현대전 전자전은
항상 사양을 초과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적은 우리 시스템 한계를 연구합니다. 항상 그 위를 노리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든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진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죠.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그조차 못합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따졌어요. 지금 와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님, 이 시스템 실전에서 사고 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군 5인 사격, 정미탐지, 교전 지연 하나만 발생해도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긴 프랑스 작전입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한국 기준대로 할 수는 없어요. 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위협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드론은 프랑스 시스템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대령님은 데이터가 아닌 정치를 더 믿고 계십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함장이 나섰습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그가 우리 사이에 섰어요. 박 박사님,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수동 모드로 운용하십시오. 자동 교전은 위험합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진우를 마주쳤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박사님,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중령님, 저는 옳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사람을 살리려고 왔어요. 대령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훈련 로그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진우 말이 맞았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아군 5인 3회, 정미탐지 2회, 교전 지연 평균 4분, 모두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엔 자존심이 너무 컸어요. 결국 시프랭호는 예정대로 동지중해로 출항했습니다. 저도 함께 승선했어요. 실전 배치 감독관 자격이었죠. 리비아 내전 감시 작전이었습니다. 무장 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중립해역에서 상황을 감시하는 임무였어요. 출항 3일째 되는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당직 교대 시간이었어요. 저는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귀청을 찢는 사이렌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니 승무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전투정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함장이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그가 외쳤어요. 레이더 담당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중 표적 포착, 순항미사일 2발, 드론 스웜 추정 30대 이상, 방위 190도에서 접근 중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전이었어요. 진짜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시작됐죠. 점의 개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40개, 50개, 60개. 나토 훈련 때와 똑같았어요. 허위 표적입니다. 일본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필터링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70개를 넘어섰죠. 동시에 전자전 교란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통신장애. 통신사가 보고했어요. 적 전자전 신호 강도 높음. 아군 식별 신호 끊김. 함장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절규했어요. 화면이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점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움직임 패턴, 속도, 고도. 진우가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죠. 저점입니다. 제가 외쳤어요. 고도 20m. 속도 마하 0.8. 순항미사일 특성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표적 지정 완료. 요격 미사일 발사. 함장이 명령했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명중하지 못했어요. 표적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미탑지.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표적 신호 소실. 전자전 때문입니다. 일본 기술자가 말했어요. 레이더가 추적을 놓쳤습니다. 그때 드론 스웜이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거리 10km. 함장이 다시 외쳤어요. 근접
근접방어포 준비. 하지만 시스템이 표적 번호를 재정렬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표적 우선순위 계산 실패. 수동 입력 필요. 수동으로 전환.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승무원들이 허둥댔어요. 자동 모드에 익숙했거든요. 수동 조작은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죠. 그 사이 드론들이 5km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함정 바로 위까지 접근했어요. 근접방어포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목표물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죠. 시스템이 잘못된 루트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함대 지휘부에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통신이 끊겨 있었습니다. 전자전 교란이 심했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겁니다. 갑자기 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피격입니다. 손상 보고팀이 외쳤습니다. 후방 갑판 파편 피해, 부상자 발생. 드론 하나가 함정 근처에서 자폭한 겁니다. 직격은 아니었지만 파편이 튀었죠. 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속 교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표적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사격 루트가 계속 표시됐죠. 저는 일본 기술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할 수 없습니까? 교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그때 함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완전 수동 모드, 모든 자동 기능 중단. 승무원들이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의 자동 추적이 모두 꺼졌어요. 이제 사람이 직접 표적을 찾아야 했죠. 다행히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유관과 음향 센서를 병행했어요. 하나씩 드론을 격추시키기 시작했죠. 30분이 지나자 공격이 잦아들었습니다. 남은 드론들이 후퇴하는 게 보였어요. 적들도 탄약이 떨어진 모양이었죠. 교전 종료.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피해 상황 종합 보고. 손상 보고팀이 올라왔습니다. 후방 갑판 파편 피해. 레이더 안테나 일부 손상. 부상자 8명, 중상자는 없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았다면 훨씬 심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근 프리기탐이 피격당했다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함정이었어요. 미사일 직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죠. 전투정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탈진한 표정이었어요. 일본 기술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허위 표적 폭주, 진짜 위험 미탐지, 표적 번호 재정렬 실패. 잘못된 교전 루트. 진우가 경고했던 모든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함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중령.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믿을 수 없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내가 이걸 승인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선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건 바로 저였습니다. 새벽 6시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일출이었지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죠. 후방 갑판을 봤습니다. 파편 자국이 선명했어요.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우리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진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스템, 실전에서 사고납니다.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함대가 귀향한 다음 날 국방부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이 너무 컸거든요. 프랑스 함정이 피격당했고 이탈리아 함정은 화재로 중파됐어요. 나토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죠. 조사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해군 참모총장, 기술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측 대표들이 배석했죠. 저도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무 책임자였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따가운 눈빛들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함장이 사건 경과를 보고했어요. 적 공격 시작부터 피격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시스템이 허위 표적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함장이 말했어요. 진짜 위협을 식별하는 데 실패했고 잘못된 교전 루트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수동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측 차례였어요. 미쓰비시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침착한 표정이었죠. 먼저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사양대로 작동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다만
프랑스 측 운용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운용 미숙이라니요? 함장이 반박했어요. 우리 승무원들은 충분히 훈련받았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서 오작동한 겁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부하는 프랑스 측 설정 오류입니다. 필터 강도를 너무 약하게 설정하셨어요. 매뉴얼에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매뉴얼대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문제는 시스템이 전자전 환경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일본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르클레르 중령님,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시스템은 나토 표준 전자전 환경에서 검증됐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강도였다면 그건 상정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상정 범위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실전은 상정 범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 한계를 노립니다. 국방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일본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거든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로그 파일, 센서 기록, 교전 시퀀스, 모든 걸 검토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시스템의 허위 표적 필터가 설계 한계를 보였습니다. 전자전 강도가 임계값을 넘자 알고리즘이 폭주했어요. 또한 표적 우선순위 재계산 기능이 실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극한 상황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극한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날 실전은 항상 극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스템은 그걸 견뎌야 합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계약 조건이 검토됐습니다. 법무팀이 나왔어요. 계약서를 펼쳤죠. 법무관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나토 표준 환경에서의 성능을 보증했습니다. 하지만 극한 환경 대응은 계약 범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차관이 물었어요. 법무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프랑스 측입니다. 시스템 선정 및 운용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책임이 프랑스 측에 있다는 겁니까?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르클레르 중령, 그가 무겁게 말했어요. 당신이 일본 시스템을 추천했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제안도 있었다고 들었소. 왜 일본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산과 일정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나토 연동도 검증됐고요.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측 경고가 있소. 그가 문서를 읽었어요. 생략 가능한 시험 항목은 없다. 허위 표적 필터링 필수. 당신은 이 경고를 무시했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 당신의 판단 착오가 이 사태를 초래했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피에르가 다가왔어요. 앙투안,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 잘못이에요. 피에르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동의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책임은 제게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국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보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죠. 모든 경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허위 표적 필터링, 전자전 내성, 다중 교전 능력, 표적 우선순위 자동 재계산, 진우가 지적했던 모든 항목이 명시돼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진우 박사가 말한 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정답이었죠. 그는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인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어요. 후속 조치는 다른 팀이 맡게 됐죠.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피에르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죠. 제 선택이었어요. 책임도 제 몫입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잠시 멈춰 섰어요. 르클레르 중령,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청사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님, 저 박진우입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였는데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박사님, 제가 말했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결국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거리를 걸었어요. 방향도 없이 그냥 걸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예비부서로 발령받았어요. 한직이었죠.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르클레르 중령. 만날 수 있겠소? 그가 물었어요. 긴급한 일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함장은 피곤해 보였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죠. 쉬프랭호가 다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 달 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시스템 수리도 안 끝났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요. 함장이 무겁게 말했죠. 일본 측이 패치를 보냈는데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테스트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합참 내부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왔소. 비공식적으로요. 한국에요? 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우 박사께 연락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조용히 진행해야 해요. 중령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겠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사람인데요.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함장이 말했죠. 공식 라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박 박사와 이미 관계가 있잖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박진우 박사님께. 저는 앙투안 르클레르입니다. 어렵게 연락드립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박사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렀어요. 선원들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립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결국 눌렀어요.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진우의 이메일이었어요. 르클레르 중령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식 기준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지하게 답해 주십시오.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간섭 없이 한국 방식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프랑스 해군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전권을 맡기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선원들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박사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전송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권을 주어야 해요. 함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권이라니 한국식 기준대로 작업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함장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우린 이미 실패했소. 이제 그들을 믿어봅시다. 일주일 후 합참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5명 뿐이었어요. 함장, 저, 그리고 합참 실무진 셋. 극비 회의였죠. 한국 기술팀을 초청합니다. 합참 소령이 말했어요. 20명 규모로 2주간 작업합니다. 언론에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다른 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가 한국의 도움을 청했다는 게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선원 생명이 중요합니다. 진행하십시오. 한국팀이 도착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진우가 팀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뒤에 엔지니어 19명이 따라왔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박사님, 제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령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툴롱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3시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작업 기간은 3주입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중령님은 배우실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지요? 기지에 도착하자 한국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되 소프트웨어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었어요. 진우가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부터 시작합니다. 허위 표적 필터를 완전히 새로 짭니다. 일본 코드는 참고만 하세요.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들의 집중력이 대단했죠. 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중령님도 보십시오.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게 일본 필터입니다. 단순 임계각 방식이에요. 신호 강도만 봅니다. 그래서 전자전에 약하죠. 우리는 패턴 인식을 사용합니다. 신호 강도, 변화율, 주파수 스펙트럼 세 가지를 종합 분석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지만 정확하겠네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우가 정정했어요. 정밀한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정밀해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작업장에 나갔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일했어요. 조금씩 배워갔죠.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났죠. 휴식은 점심 30분, 저녁 30분이 전부였습니다. 진우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떠났어요. 새벽 5시면 작업장에 나타났죠.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 하드웨어는 그대로 뒀습니다. 레이더, 발사대, 통신장비, 물리적 구조는 손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뜯어고쳤죠. 진우가 칠판에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3개 레이어로 나눕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첫째, 신호 처리 레이어, 센서 데이터를 정제합니다. 둘째, AI 필터링 레이어, 허위 표적을 걸러냅니다. 셋째, 교전 알고리즘 레이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루트를 계산합니다. 엔지니어들이 각자 레이어를 맡았습니다. 저는 신호 처리팀 옆에 앉았어요. 김연구원이라는 30대 엔지니어가 작업하고 있었죠.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입니다. 김연구원이 답했어요. 전자전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리합니다. 일본 버전은 사후 처리인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수학 공식도 가득했어요.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죠. 옆자리에서는 AI 필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박 연구원이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맡았어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었죠.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허위 표적 패턴 학습입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셋대, 헬기, 기상현상, 각각 고유한 레이더 신호 패턴이 있어요. AI가 그걸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구합니까? 실전 데이터입니다. 그녀가 답했어요. 한국군이 10년간 수집한 북한 드론 침투 데이터예요. 3만 건이 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만 건이요? 그렇게 많은 침투가 있었습니까? 박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드론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걸 전부 기록했어요. 실패도 성공도요. 그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시스템에 녹아있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통합 테스트를 했죠. 시뮬레이터에 새 알고리즘을 올렸습니다. 진우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입력했어요. 드론 50대 동시 침투였죠. 시작합니다. 그가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100개가 넘는 점이 떴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죠. AI 필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초 만에 52개로 정리됐습니다. 실제 위협 신계와 불확실 표적 2개만 남았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시스템은 5분 동안 헤맸는데 이건 3초 만에 끝냈어요. 정확도는요? 함장이 물었습니다. 98%입니다. 진우가 답했어요. 불확실 표적 2개는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인 사격 위험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전 순서였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위협도, 거리, 속도를 계산했죠. 화면에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요. 이게 교전 루트입니다. 진우가 설명했어요. 가장 위협적인 것부터 처리합니다. 동시에 함정 방어 반경도 고려합니다. 연료 소모도 최소화하고요. 완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가 말했죠. 극한 상황을 더 테스트해야 합니다. 2주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UI 작업이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국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본 화면은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온갖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승무원들이 혼란스러워했죠. 한국팀은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정보만 크게 표시했어요. 위협도, 거리, 권장 행동 3가지만 보이게 했죠.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투 중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우가 답했어요. 승무원이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초 안에요. 정보가 많으면 결정이 느려집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단순함이 곧 속도였던 거예요. 작업 중에 진우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제가 프랑스식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프랑스 승무원들 습관에 맞춰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훈련받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바꿔야 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우가 말을 끊었어요. 중령님, 우리는 원칙대로 합니다. 안전이 먼저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전권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옳았다는 걸요. 새 UI로 모의 훈련을 했는데 승무원들이 금방 적응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빨랐죠. 직관적이었거든요. 3주차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최종 통합 작업이 진행됐어요. 모든 모듈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었죠. 저도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진우와 나란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가 떴어요. 모듈 충돌이었죠.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I 필터와 교전 알고리즘 사이에 동기화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가 설명했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안 맞아요. 고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진우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어요. 30분쯤 지나 원인을 찾았죠. 여기입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버퍼 크기가 부족합니다. 진우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코드를 수정했어요. 다시 테스트했죠. 이번엔 작동했습니다. 에러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습니다. 중령님, 함께 고쳤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팀이 됐다는 걸요. 국적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같았으니까요. 선언들을 지키는 것. 마지막 날 진우가 선언했습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스템은 사람을 먼저 지키는 구조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어요. 저도 박수를 쳤죠. 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3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했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원칙의 힘을요. 한국팀이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 후 시프랭호는 다시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도 동지 중에였어요. 같은 해역이었죠. 저도 다시 승선했습니다. 이번엔 관측자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운용 책임자였죠. 진우도 함께였습니다. 최종 검증 차원에서 동행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출항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전투정보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죠. 진우도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레이더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나중 표적 포착, 방위 210도, 고속 접근 중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빠르게 증가했죠. 함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상황은 복합 공격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순항미사일 추정 3발. 드론, 스웜 40대 이상, 전자전 교란도 시작됐습니다. 바로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새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AI 필터 작동,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허위 표적 제거 중, 3초 만에 정리됐습니다. 실제 위협 43개가 선명하게 표시됐어요. 색깔도 구분돼 있었죠. 빨강은 순항미사일, 노랑은 고위협 드론, 초록은 저위협 드론. 교전 순서 자동 배정 완료. 시스템이 알렸습니다. 권장 루트 표시됩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번부터 43번까지 순서대로요. 승인합니다. 함장이 명령했어요. 자동 교전 개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순항 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어요. 10초 후 명중했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1번 표적 격추.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2번 교전 중. 순조로웠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표적을 제거해 나갔죠. 그런데 15분쯤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경고가 떴어요. 노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연동 오류. 제가 읽었습니다. 레이더와 발사 통제 간 동기화 이상. 뭡니까? 함장이 물었어요. 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 전송 지연입니다. 그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일본 하드웨어 쪽 문제예요. 버퍼가 오버플로우 됐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수동 리셋이 필요합니다. 진우가 답했어요. 하지만 5초 안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전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함장이 망설였습니다. 수동 리셋은 프랑스 해군 규정상 함장 승인이 필요했어요. 외부인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는 건 금지 사항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4초, 3초, 2초. 화면의 카운트다운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진우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절박했어요. 함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권한을 주십시오. 함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규정 위반이요.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하오. 진우가 즉시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함께 조작해야 했거든요. 여기 접속하십시오. 진우가
진우가 케이블을 가리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진우가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확인 버튼을 눌렀죠. 버퍼 리셋. 진우가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1초간 멈췄죠.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연동 복구.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정상 작동 중.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리셋 과정에서 표적 번호가 뒤섞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엉망이 됐죠. 위협 계층 재정렬 필요. 시스템이 경고했습니다. 수동 입력 모드.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위협도 판단하면 중령님이 거리 계산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옆 콘솔로 갔습니다. 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1번 순항미사일. 위협도 최상. 거리 8km. 제가 계산했어요. 요격 가능. 입력 완료. 2번 드론 스웜 선두. 위협도상. 거리 5km. 제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우선순위 입력. 우리는 숨 돌릴 틈 없이 작업했습니다. 진우가 위협을 판단하면 제가 교전 순서를 정했어요. 30초 만에 43개 표적을 재정렬했죠. 완료. 제가 외쳤습니다. 교전 재개. 함장이 명령했어요. 요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정확했어요. 우리가 직접 정한 순서였으니까요. 미사일들이 차례로 발사됐습니다.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20분 후 마지막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전 표적 제거.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교전 종료. 전투정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박수가 울렸습니다. 함장이 다가왔어요. 훌륭했소. 두 분. 그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소. 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중령님이 빨리 계산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니면 늦을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이 위협을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제가 답했죠. 저 혼자는 못했을 겁니다.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린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스템도 선원들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어요. 동료로서의 신뢰였죠. 함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함대 사령부에 보고하겠소. 완벽한 방어 성공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중해가 고요했죠.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요. 진우가 노트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방공이 뭔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협력이 뭔지요. 승무원 하나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두 분께 드립니다. 그가 말했어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진우와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있었죠.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시스템을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만들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신뢰였죠. 함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 그가 말했어요. 프랑스 해군을 대표해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중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혼자는 못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였죠. 작전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쉬프랭호가 귀향했을 때 부두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보안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완벽한 방어 성공.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어요. 프랑스 구축함. 복합 공격 전부 격추.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죠. 한국 기술의 도움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어요. 국방위원회 긴급 질의가 요청됐죠.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이었어요. 방청석까지 가득 찼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함장과 함께였어요. 진우는 참고인 자격으로 뒤편에 앉아 있었죠.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르클레르 중령.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동지 중에 첫 실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중령이 일본 시스템을 추천했다고 들었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의원이 따졌습니다. 한국 제안도 있었는데 왜 일본을 택했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요. 예산과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제안은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국에 도움을 청한 겁니까? 프랑스가 한국에 손을 벌린 건가요? 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치스럽다는 반응들이었어요.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의원님들, 그가 말했어요. 이건 수치가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도했어야죠. 한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에 끌려간 꼴 아닙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끌려간 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일본 시스템 도입 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43개 시험 항목 중 23개가 생략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극초음속 대응, 드론, 스원 방어, 전자전 내성 모두 향후 보완으로 미뤄졌습니다. 한국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첫 실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허위 표적 폭주, 아군 오인 위험, 교전 지연. 한국이 경고한 모든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직격탄을 안 맞아서요. 함장이 거들었습니다. 르클레르 중령 말이 맞습니다. 그가 증언했어요. 일본 시스템으로는 선원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3주 만에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사기를 친 겁니까? 사기는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불완전한 제품을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면책 조항을 넣었죠.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여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차이점이 뭡니까? 원칙입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략 가능한 시험 항목은 없다고 했습니다. 1초의 식별 오류가 200명의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진우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3주 동안 쉬지 않았어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실전 데이터 3만 건을 바탕으로 AI를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과정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방공에서 타협은 곧 죽음입니다. 한국식 원칙이 정답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정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차기 방공 사업부터 공동 개발합니다. 일본과의 계약은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죠.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한중도 의원이 말했습니다. 중령, 마지막으로 묻겠소. 그가 말했어요. 후회하십니까? 일본을 선택한 것을요? 네, 깊이 후회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습니다. 값싼 선택은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걸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교훈을 프랑스가 공유해야겠군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용기 있었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제가 답했죠.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박사님, 아니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령님이 인정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복도를 나가는데 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소, 르클레르. 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오. 다음날 신문들이 청문회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 한국식 방공 원칙 공식 채택, 국방 패러다임 전환, 헤드라인들이었어요. 여론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치스럽다던 반응이 이제는 현명한 선택으로 바뀌었죠. 한 달 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한국 공동연구소 설립,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 진우가 초대 기술 총괄로 임명됐어요. 저는 운영위원이 됐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동연구소 설립 후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초대 운영위원으로서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답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중령님.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이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죠. 고속도로, 산, 도시. 작지만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단지였어요.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진우가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방공 시험장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건물은 5층짜리였어요. 1층은 통제실이었죠. 대형 스크린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신형 드론 탐지 알고리즘 테스트입니다. 진우가 설명했어요. 0.1초 단위로 반응 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0.1초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해야 합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0.1초가 10m 차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10m면 명중과 빗나감의 차이죠. 우리는 1mm까지 신경 씁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험장이 한눈에 보였어요. 넓은 평지에 각종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죠. 레이더, 발사대, 표적 드론. 저 아래서 매일 시험합니다. 진우가 가리켰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전부 기록합니다. 실패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왜죠? 실패가 한계를 알려주니까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한계를 알아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석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실패는 감췄을 거예요. 체면 때문이죠.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연구원들이 인사했어요. 모두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마다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이 가득했죠. 여기서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진우가 설명했어요. 평균 근무 시간이 하루 12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래 일합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해요.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박사님, 새 필터 알고리즘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경 보율 0.15%까지 낮췄어요. 진우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목표는 0.1%예요. 다시 해보세요. 연구원이 실망한 기색 없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0.15%면 충분히 훌륭한데 더 요구하다니요. 진우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가혹해 보이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0.15%와 0.1%의 차이를 아십니까? 1000번 중 0.5번 차이죠. 하지만 실전에서 그 0.5번이 사람 목숨입니다. 우리는 그걸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원칙이요. 시험장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실사격 시험이 예정돼 있었어요. 표적 드론 30대가 준비됐죠. 통제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시험 시작. 진우가 명령했어요. 드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접근했어요. 레이더가 포착했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중간에 한 드론을 놓쳤습니다. 필터가 새 대로 오인한 거예요. 즉시 중단. 진우가 외쳤습니다. 시험이 멈췄어요. 연구원들이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날갯짓 패턴이 새와 유사했습니다. 필터가 혼동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리즘 수정하십시오. 내일 다시 시험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즉시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개선하는 겁니다. 저녁에 진우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툴론 기지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한국 팀원들은 숙소로 돌아갔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불고기 드셔보시겠습니까? 프랑스에도 한식당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답했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3주간 함께 일하면서 편해진 사이였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한국 음식 특유의 향이 퍼졌어요. 진우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불고기를 한 점 먹었는데 달콤하면서도 짭짤했죠. 맛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데 좋네요.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 음식이에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날씨, 한국 문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계속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완벽을 추구합니까? 제가 물었죠. 0.1%.
1mm.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건가요? 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창밖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제 형이 해군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진호. 저보다 5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형은 제 영웅이었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대학 대신 해군사관학교를 선택했어요.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은 초계함에 배치됐습니다. 진우가 계속했어요. 서해오도 근처였죠. 북한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킨다고요. 2010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11월 23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 오후 북한이 포격을 했습니다. 연평도였어요. 민간인 지역이었죠. 형의 함정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북한 포탄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 방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레이더도 있었고 요격 장비도 있었어요.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죠. 경고음만 울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포탄 하나가 형의 함정을 맞췄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직격탄이었어요. 형은 즉사했습니다. 29살이었죠. 함께 있던 동료들도 전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진우가 계속했어요. 형의 관 앞에 섰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저 멍했죠. 부모님은 우셨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방공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그였어요. 센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0.3초 지연이 발생했다고 했죠. 단 0.3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포탄은 150m를 날아갔어요. 형의 함정까지 거리가 정확히 150m였습니다.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0.3초 빨랐다면 요격할 수 있었어요. 형은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오류 때문에 형은 죽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0.3초의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입니까?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벽을 추구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요. 0.1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mm도 타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군가의 형일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일 수 있으니까요.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진우의 완벽주의는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강박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죠.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그가 말했어요. 제가 프랑스에 온 이유가 이겁니다. 프랑스 선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그들도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걸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예산과 일정만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생명을 생각했죠. 저는 시스템을 받고 진우는 사람을 봤습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우가 손을 내밀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중령님도 아시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세계 어디서든 다시는 시스템 오류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형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도 약속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다시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진우의 완벽주의는 집착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죠. 다음 날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진우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 프랑스 장교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제가요? 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령님은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겪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프랑스 해군 방공 교육 책임자였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젊은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였어요.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값싼 선택은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배웠는지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선택, 한국 경고 무시, 실전 실패, 그리고 한국의 도움, 부끄러운 일도 숨기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택해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정답을 선택하십시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중령님,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결국 정답을 배웠습니다.